자, 보세요. 거기 페이지가 지금 89페이지죠. 89페이지인데 효과가 뒤에 97페이지 나와 있네. 97페이지에 몇 개 개념을 구분하실 게 있어요. 거기 97페이지에 등록의 결격사유 효과 있나요? 효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개업공인인사 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이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셋째 줄 1번의 중개업 종사 요건에서 셋째 줄 따라서 있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됐어요? 그 정도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97페이지.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나오면 누가 된 후? 개업공에서 된 후 후발적으로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밑줄. 자, 공식처럼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요. 방금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할 때는 등록할 수 없다 했죠.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으니까 누가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개념인데,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가 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나 없나요? 얼마든지 좀 이따 보시면 파산선고처럼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해당되면 더 이상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이면 중개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다면 등록을 해서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이면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으니까 이미 부여한 등록을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네. 그러면 이미 부여받은 뭘 없앤다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란 말은 나중에 배우시는데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돼요. 공식처럼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암기를 한다 하지 마시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하다가 결격사유이면 더 이상 중개업을 종사하지 못하니까 가게 문 닫아야 되네. 가게를 문 닫게 하는 처분이 뭐라고? 등록 취소 처분. 그러면 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종결이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하죠. 등기할 때 회사 종류별 반드시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종류별 사원이나 임원을 두어야 등기이사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사원 임원이에요. 이 사람을 두고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원 임원이 대표협하면 3사람을 두고 등기했는데 이 사원 임원 중에서 만약에 시 임원이 현재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의 사원 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해당 시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러면 법인의 경우 등기할 때 성립 요건인 사원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그 사원 여기 시만 결격에 종사 못하고 법인은 결격 사유가 아닌가. 법인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죠. 구성원인 사원 임원을 두어야 성립되는 사람이죠. 결론은 법인은 등기할 때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이 성립 요건이니까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다 결격이면 법인 자체가 결격이야. 누가 결격이면? 사원 임원 중 한 사람이다 결격이면 누구 결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뭘 받는다? 등록 취소 받는다.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 때문에. 법인의 경우 성립 요건인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도 결격이니까 원칙은 등록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절대적 등록 취소란 말은 예외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절대적인데 딱 한 개 요구만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 결격이다 해서 법인 결격이고 예외 없이 등록 취소해버리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은 법인의 결격이고 등록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제조항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이 시
임원 때문에 지금 법인 결격이죠. 그러면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파산 선고 받았다면 파산 선고 받은 날부터 2달, 2개월 이내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뺐다고 회사에서 해임시킨다든지 빼버리면 더 이상 법인 내부에 결격 사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때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고. 그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원칙은 법인 결격 등록 취소해야 한다. 다만 2월 이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사원 임원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면 원칙에 따라서 뭐 해버리겠다고? 등록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 사원 임원하고 구분하실 개념이 개업 공인에서 종결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원 임원을 두고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하고 중개업하고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실장님이 누구예요? 고용인 하면 2사람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는 중개보존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은 더 이상 종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3사람도 같이 결격이어서 등록 취소 받는가? 그래서 사원 임원은 법인 성립 등기할 때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람이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격이면 등록이 처음부터 안 되겠죠. 등록해서 중개하다가 법인 등기할 때 두고 있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 자체 결격으로 만들어서 등록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둬야 됩니까? 이 사람 관계없이 등록하여 중개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3사람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결격 사유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있는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은 종사할 수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결격이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체의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3사람은 자기가 둘 수 있는 고용인 때문에 내 결격이 아니니까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결국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법인 포함하여 3사람이 두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결격이면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계속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암기사항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 안에서 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있겠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뭐 때문에 두었어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이게? 중개 업무가 핵심이에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거하고 중개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6주째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재를 줄 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등록 취소에 이르지 않는 위반 행위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가장 가벼운 과태료 처분 이 3가지가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재를 주는 것이 3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등록 취소 처분이 가장 강력하고 업무 정지고 과태료 처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주된 내용이 뭔지 알겠죠? 국회의원들이. 그 알면 중개 업무가 핵심이면 중개 업무를 정하겠다 그 핵심이면 중개 업무 관계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면 다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제재가 다 뭐다? 업무 정지예요. 중개 업무와 관계 없으면 과태료 처분 주고 좀 더 심하면 등록 취소 주겠다는 거예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익히실 게 뭔가?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업무를 하다가 법을 위반했는데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인가 중개 업무와 관계 없는 것인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중개 업무는 당사자의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 업무 아니요? 계약을 쓴 것 관계 있는 것은 중개 업무. 계약을 쓴 것 관계없이 하는 일은 중개 업무와 관계없다 하시면 지금 이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이 실장을 둔단 말은 내가 하는 주된 업무인 중개물을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용어 정의하실 때 소속은 중개물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개업공인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니까 중개물 관계 있죠. 중개보조는 중개물을 직접 못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 안내를 도와달라고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야. 그래서 고용신고 안 했네, 종료신고 안 했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누구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를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해소를 하지 않으면 뭐는 받는가? 업무정지. 이게 최근 문제예요.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그렇게. 그래서 사원 임원하고 고용인은 다른 거예요. 에? 구분하시라고. 암기사항 아니고 익히시라고 그냥 이해하시라고. 한 개 남았어요. 자 보세요 이제. 과목이 그래 심각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죠? 심각한 과목 아니에요. 천천히 이제 세법 선생님도 표현이니까 세법 선생님 자료가 그 보충 자료가 잘 나왔죠. 그거 꼭 하시라고. 세법은 나중에 공시세법은 공부를 지금 6월까지는 공부를 많이 못할 거면 수업 듣는 게 다고 오후에 복습 좀 하는 게 다인데 세법이 어렵잖아요 지금. 워낙 또 세법을 바꾸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해가 1가구 2주택에 또 옛날에 1가구 2주택에서 뭐 한 개 팔고 이렇게 하면 뭐 거주 요건 필요 없이 양도세 면제했는데 요건을 자꾸 강화시키고 세금을 자꾸 더 내게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1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죠. 살고 있잖아요. 월급이 막 오릅니까? 안 오른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죠. 재산세가 많다는 겁니다. 뭐 재산세 낸다고 원래 선용 규모는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재산세 내야 된다고. 팔아가 시골 내려오면 돈이 되는데 서울 사는 한도내에서는 똑같아. 옆에 가도 10억짜리야. 그러잖아요. 세법이 개정법이 워낙 많고 하니까 프린트물 나왔죠. 개정법이. 보충 프린트. 자, 또 바뀐다는 겁니다. 공포도 바뀌고. 세법 선생님 잘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제 깔끔하게 내고 문제 포인트가 큰 글씨 있고 작은 포인트 있고 표시도 이렇게 해놨고 뭐 해놨대요. 고참이. 세법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디 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제가 우리 학원에 제일 어립니다. 그렇게 웃으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나는데 이렇게 입고 나가니까 부원장이 그래도 서운한 넥타이 메고 가시오. 처음에 메면 돼. 저쯤 메면 되지. 무슨 뭐 이 추운 겨울에 뭐 하얀 3월달 또 메고 5월달에 메고 마지막에 이제 특강할 때 메고 그렇게. 그럼 우리 학원만 이런 거 아닙니다. 애들 학원 강의 나가도 첫 주만 강의 미안합니다. 제가 목이 쫄리면 수업을 못합니다. 핑계죠. 아침에 이렇게 추운 날에 넥타이 하얀 다리 입고 그것도 일이에요. 양해를 구합니다. 세법 선생님 옷을 이렇게 입고 왔대요. 가디건 입고 젊어 보이더만. 세법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 이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중개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제재가 뭐라고요? 등록한 층이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 이 법을 위반하면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이면 업무정지 처분을 때린다고. 만약에 2달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때렸어요. 일반 술집 같으면 영업정지죠. 미성년자인데 술 타다가 걸렸다. 요 앞에 밑에 치킨이라고 있어요. 단골집인데 그때 옆에 여기 가마치라고 있죠. 또 노란 간밥 치킨도 있어요. 들어오면서 그때 공작인 같아 내 느낌에는 미성년자가 쓱 들어왔는데 그 홀에 그 사장님 혼자 사시거든. 그 누구 온지를 모르고 이제 치킨 막 작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술을 따라 본 거야. 그 바로 경찰 들어온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걸렸어. 한 달 반 영업정지 받은 거야. 그건 영업정지고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해요. 그 영업정지 한 달 받으면 영업정지를 받으면 한 달 반 동안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은 업에 종사하지 마라 그 말이죠. 결격입니다. 우리 법은 뭐라 부른다? 업무정지. 그 2달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2달이 경과되지 않으면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이다. 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종사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결격이니까요. 중간에 폐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폐업 신고는 내 마음이요. 휴업 폐업은 내 마음이야. 그러면 업무정지 2달 받고 기간 중인데 폐업은 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하였다면 오늘 배우셨지만 더 이상 개업 공용회사가 아니게 되었지만 이미 받은 업무정지 기간 남아있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잘 나와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가장 핵심 단어가 기간 중 나오면 뭐는 가능한데 폐업 신고는 가능해도 기간 중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간 중이면 계속 결격이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럼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A, B, C 사원 임원 두고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인은 사람은 맞죠? 등록한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죠. 일은 누가 해요? 사원 임원이 일하겠죠. 사원 임원이 법인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개업무 관계에 있는 것을 법을 위반했다고.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 안 했어요.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 그게 중개업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누가? 법을 위반한 대표자 개인에게 업무정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표자 개인이 등록한 게 아니고 사원 임원이 등록한 게 아니고 법인이 등록한 사람이니까 대표자 사원 임원은 등록한 개업공에서 법인의 구성원이지 이 사람 개개인이 다 등록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법은 누가 위반했는데 사원 임원이 법을 위반했는데 법을 위반한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누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2개월 업무정지 받았다고. 그럼 2개월 업무정지 받았으면 2개월 기간 중이면 회사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업무정지 받은 법인 회사만 2달 동안 문 닫으면 되고 구성원인 사원 임원은 결격사유가 아닌가? 이 사람도 결격사유인가? 만약에 법인이 업무정지 받고 법인만 결격사유이고 사원 임원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풀어버리면 회사 문만 닫게 되는 결과이고 사원 임원은 법인의 업무를 계속한다 그 말 아니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업무정지 받고 법인이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업무정지 사고 칠 당시에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누구?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당해 개업공에서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이 결격사유로 묶어놔야지 결격사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누구도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그럼 보세요. 개업공인사 3사람이 업무정지 받았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결격이죠. 그러면 필요해서 둘 수 있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이 있을 수 있죠. 고용인도 개업공인사가 업무정지 받고 결격이면 고용인도 결격인가? 그래서 결론은 사원 임원하고 구분하실 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본인들을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받고 결격이어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본인을 두고 있는 소장은 가게 문 닫겠지만 나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거기 계속 남아있을 것 같으면 중개사무소 문 닫아서 그 일같이 못하겠죠. 그러면 나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개업공에서 가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달라고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은 사원 임원 자리에 고용인 넣으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사원 임원 자리에 고용인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 원칙 등록 취소. 하지만 고용인이 결격이어도 개업공인에서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인 때문에 내 등록은 취소되지 않지만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고용인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뭐는 받는다? 업무정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법인만 결격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결격인데 개업공인회사 3사람이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이어도 둘 수 있었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됐죠? 여기 이제 구별 개념이에요. 됐어요? 그건 좀 이따가 교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있는가 하니까 96페이지 96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 있죠? 업무정지 처분 받은 밑줄.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인사인 누구? 법인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공인인사 업무정지 받았다 나오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일단 법인은 결격 맞죠? 누구도? 업무정지 뒤에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유 동그라미 발생한 당시 할 때 사유 당시 동그라미 하시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누구도? 사원 또는 임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업공인인사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인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결격. 됐어요? 거기에 사원 임원 자리에 고용인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옆에 페이지 5번, 97페이지 맨 위에 5번. 임원 또는 사원 중 있나요?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누구도? 법인. 누가 결격이면? 임원 사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 사유이니까 원칙은 뭘 받는다? 등록 취소 받는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봐준다고 그랬죠?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봐준단 말은 넘기시면 98페이지 3번에 법인의 결격 사유 있죠? 1번의 둘째 줄 임원 또는 사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인도 결격이다. 맞아요?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맞죠? 누구 결격이니까? 법인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인데 다만 등록 취소 사유이다. 다만 예외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원칙. 그러하지 않다. 절대적 등록 취소해서는 안 된다. 됐어요? 밑에 고용인 밑줄 4번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 가 하면 몇 사람? 세 사람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두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앞에 보신 사원 임원이 아니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접 결격은 아니죠. 뭐는 받지 않는데 등록 취소는 없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겠지만 해소하지 않으면 뭐는 받는다. 업무 정지 사유이다. 둘째 줄에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2월 이내에 해소한 때 그러하지 않다. 업무 정지 할 수 없다. 됐어요? 그 정도 이제 구별 개념이고 이제 한 개씩 봅시다. 앞에 89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내용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 나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그걸 알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기초 개념이 이거겠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죠. 그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언제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언제부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결격 사유 문제는 좀 이따 기출 문제 보시겠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으면 결격 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다 있다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업에 부동산에서 일 못합니다는 개념이면 언제까지 일을 못하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결격 사유이고 언제부터는 결격사에 벗어나는가, 이걸 묻는다고. 결격 사유 개념은 이해를 하시라고요. 나중에 6주째까지 이게 필요해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은 더 이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개념이면
끝까지 종사 못하겠는 일정 기간만 두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다.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 기간만 경과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시험 나는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격 사유마다 정해지는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이고 그 기간이 벗어나면 결격 사유이다. 그게 의미이죠. 그 기간을 이해하시라고. 밑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 있죠.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신다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세 사람을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라 불러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겠죠.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라 불러요.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불렀다고. 행위 무능력자란 말은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죠. 인사하고 성년하고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해버리면 누가 불리해요? 미성년자 불리해요. 판단 능력이 없는 애하고 우리하고 매매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판단 능력이 나으니까 야가 불리하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미성년자가 민법에 따라 단독으로 매매 계약한 것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 개정되기 전에는 한정치산자라 했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개정되기 전에는 금치산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피한정 후견인은 멀쩡합니다. 멀쩡 우리가 같이 산다고 사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지금 보통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 치매 중증 환자 같은 분 있죠. 판단 능력이 아예 떨어져 가지고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 자,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하고 달라요. 법적으로 민법에서 피한정 후견인이다라고 할 때는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무조건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그럼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말은 피한정 후견 상태에 있다라 하지. 인자 붙이려면 본인이 배우자, 친족 있죠. 이 가정법원 가서 청구를 해요. 본인 내가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재산 거래할 때 내가 불리하니까 나한테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청구에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해줘요. 한정 후견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 받아야 그때 민법상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병원에 보통 정신병원에 계시거나 뭐 요양병 계시거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 1년 내내 정신 나가 계십니까? 간혹 정신이 돌아와요. 우스갯소리로 비가 오는 날 정신이 돌아왔다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라겠죠. 어머야 내가 병원에 와 있노. 그죠? 이참에 재산 정리하자. 나올 수 있나 없나요? 나온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멀쩡하게 허옇게 병원에 계신 허연 분이 양국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엔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으니까 어디 부동산 해가지고 팔아달라고 하겠죠. 매매했다는 겁니다. 비가 그쳤어요. 어디 가 계신다고? 병원 들어가셨겠죠. 우리가 나중에 간혹 피해를 보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병원에 계셔도 아무리 요양병원에 계셔도 피성년 후견 상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면 멀쩡한 법적으로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법원 가서 청구해서 가정법원에서 정신감정서 가져왔겠죠. 가지고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해주면 그때 법적으로 인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다. 피한정 후견인까지 나오면 부족한 사람
결여된 상태에 있는 분이 아니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 받았다 그게 생겼단 말이야. 이 사람이 우리가 멀쩡한 우리하고 단독으로 매매하면 누가 불리해요? 이 사람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것이 민법상 제한 능력자이고 우리 법에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단독으로 매매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부동산 거래 계약에 개입하지 마라. 중개업에 종사하지 마라 해서 똑같이 결격 사유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함정은 이겁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했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수 있다.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권자처럼 법정 대리인을 도와야 후견인. 자,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혼인한 미성년자 이렇게 나와요. 혼인을 하면 민법 안에서는 나이는 애지만 혼인까지 할 정도 같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성년으로 간주해져요. 그럼 민법 안에서는 민법입니다. 민법 안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는 우리하고 똑같다. 성년으로 똑같이 취급해 줬다는 거야. 성년 똑같으니까 단도로 매매할 수 있고 단도로 매매한 것은 성년으로 취급되어서 단도로 매매했죠. 혼인한 미성년자가 단도로 매매한 것은 그 다음에는 취소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습니다.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매매한 것은 취소할 수 없어요. 자, 민법 안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매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이걸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그러면 우리 법으로 넘어오면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나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요걸 따진다고. 그럼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민법 적용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오로지 나이만 보겠다는 겁니다. 혼인했는가 법정된 동의서 관계없이 나이가 현재 만 19세 이상인지 19세 미만인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만 보고 판단하겠다 그 말이지 민법 적용이 없다 그 말은 아무리 혼인을 하여도 미성년자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후견인 동의 얻어도 미성년자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이거 나중에 민법과 섞여버리면 이거 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혼인한 미성년자 나오면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 사유는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개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제3자 지위에 놓여서 타인 소유 부동산에 중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따지는 것이 결격이기 때문에 민법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아무리 정신이 돌아왔다고 똑똑해질 거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겠나요? 가정법원 가서 개시 심판 받아서 제한 능력자 되었다면 정신 부족한 상태에 벗어났다 지속적인 상태에 벗어났다 해도 가정법원 가서 다시 심판을 받고 한정 후견 상태에서 벗어났거나 종료 심판을 받아야 정신감정서 보고 정상이 되었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해서 종료 심판을 해줘야 그때 능력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우리 법에서 배우신 내용은 다르다. 아시겠죠? 표현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쓰지만 우리 법에서 결격 사유자인 이 사람은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지 오로지 종료 심판 받아야 벗어나는 것이지 민법에 성년, 후견인 동의 관계없이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1번의 미성년자는 되죠. 미성년자는 첫째 줄 뒤에 보니까 만 19세 성년이 되는 것 이외에는 결격 사유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 미연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 성년으로 간주되어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이가 성년이 되어야지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만 벗어나는 것이지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 하여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혼인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첫째 줄 뒤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만 19세 성년이 되는 것 이외에는 결격에서 벗어나는 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오로지 성년 되는 그게 핵심이에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죠.
기억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네요. 피한정 후견인 인자 동그라미 해보시고 첫째 줄 뒤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법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밑줄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인자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의 비성년 후견인은 첫째 줄 정신적 제약으로 둘째 줄 지속적으로 결의된 사람 중에서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가 결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 피한정 후견인이나 비성년 후견인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더라. 처음 봅니다. 정신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격 사유이다. 이거 법원이 한정 후견 뭐 종료 심판 성년 후견 뭐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됐죠? 그는 넘기시면 파산자 밑줄 파산이란 해서 나와 있죠. 파산 선고 타이틀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돼 있죠. 괄호 부분 타이틀 밑줄 하시고 밑에 법이 박스에 보시니까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있죠. 박스에 회생 밑줄 하시고 파산 밑줄 해보세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 개인 회생 들어보셨어요? 파산하고 회생 절차는 다릅니다. 개인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는 달라요. 두 사람 다 채무가 많다는 거죠. 채무가 많은데 개인 회생 절차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빚을 탕감을 좀 해주시면 경제 활동에서 꼬박꼬박 갚아 나가겠다. 이것이 개인 회생 절차예요. 파산은 채무가 많은데 지금 아예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게 파산이야. 누가 정도가 더 심해요? 파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개인 회생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한다고요. 내가 경제활동에서 이렇게 변제해 나갈 겁니다. 회생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이 보고 야가 경제활동에 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 갚아 나갈 능력이 있으면 인가를 해줘. 그게 워크아웃 제도예요. 개인 회생 인가 받았죠. 그런데 개인 회생은 파산보다는 정도가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결론은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는 개인 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개인 회생 계획에 따라 인가받았다. 회생 나오면 파산 선고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타이틀에 파산자 해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죠. 옆에 개인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으시라고. 개인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파산 선고받은 사람을 줄여서 파산자라 합니다. 파산자는 빚이 많아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파산 선고받아 버리면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도 자기가 손을 못 대요. 파산 선고받으면 내 좀 살려달라 그 말이거든. 재산은 다 법원에서 관리해요. 파산관진, 파산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이 따로 선임된다고. 그럼 자기 소유 부동산도 자기가 마음대로 손 못 대는데 남의 부동산 거래 계약에 개입하지 마라.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혼인한 미성년자가 벗어나지 못하듯이 미성년자는 성년돼야 되죠.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았죠. 어쨌든 법원 가서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에 다시 종료 심판을 해줘야 벗어난다. 그게 공통이면 파산 선고받은 자가 로또 복권이 되었어요. 로또 복권이 되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빚을 다 갚았다고. 누가요? 파산 선고받은 줄여서 파산자가 총 채무를 변제했다고. 결격에서 벗어나겠나요? 파산 선고받아서 기록에 남아있으면 이 기록을 없애야 돼. 그럼 총 채무를 변제했다면 사실적으로는 파산 상태는 벗어났죠? 아직까지 법원 갔던 거 아니죠? 그래서 총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증명해서 파산 선고한 법원 가서 복권을 권리를 파산 선고 받기 있었던 상태로 회복시켜 달라는 복권 신청을 해서 파산 법원이 서류 보고 총 채무를 다 변제했네 확인하고 법원에서 재판에서 복권 결정을 해줘야 복권이 되어야 그때 벗어나는 것이지. 파산 선고 받은 자 줄여서 파산자가 총 채무를 변제한 경우 결격에서 벗어난다. X. 파산 선고 받은 자 줄여서 파산자가 총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 신청한 경우에는 벗어난다. X.
신청했다 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복권 결정이 되어야 복권이 되어야 벗어난다. 됐어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 1번에 파산이라는 해서 둘째 과 용어정이 나와 있고 파산자는 즉 파산자는 나왔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죠? 단순히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단순히 빚이 많다는 자체가 파산자입니까? 선고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파산 선고에서 결격 사유 있다. 거기 2번에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벗어납니까?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만 벗어난다. 됐죠? 3번 개인 회생 제도는 파산과는 다른 것이므로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신용불량자는 결격이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겠지만 파산 선고받은 자가 아니면 개인 회생이거나 신용불량자이어도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됐죠? 거기까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야 한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복권돼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91페이지 수형자 있죠. 감옥 가는 사람들. 거기 1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있나요?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 괄호하시고 되거나 집행 둘째 줄 면제 괄호 된 날부터 다시 몇 년? 3년 괄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이 종료되어도 몇 년? 3년이. 집행이 면제되어도 몇 년? 3년이 경과해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1번 금고 이상의 실형할 때 어떤 법에 위반하여 그런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할 때 앞에 어떤 법에 위반하여 그런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1번 좌측에 빈칸이 있죠. 그래서 모든 법 위반. 1번 동그라미 좌측에 빈칸이 있잖아요. 앞에 1번 앞에다가 모든 법 위반 적으시라고. 넘겨보시면 92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금고 이상의 형 밑줄. 금고 이상의 뭘 받고 92페이지 맨 밑 동그라미 2번 있네요. 금고 이상의 형의 뭘 받고 집행유예 받고 괄호 뒤에 유예 기간 중 괄호에 있는 자 그것도 앞에 어떤 법이 위반하여 그런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2번 앞에도 모든 법 위반 적으시고 비교하실 게 93페이지 박스 밑에 3번이 저 위에 상단에 어떤 법 위반? 이 법 위반 괄호 얼마? 300만 원 이상 괄호 벌금형 밑줄 하시고 선고받고 괄호 벌금형 넣으면 앞에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뒤에 선고받으면 몇 년이 경과돼야 한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죠. 그럼 벌금형 앞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요? 이 법 위반하여 밑에 X 다른 법 위반 X 적어보시고 일단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고 두 번째 300만 원 이상 과하셨죠? 밑에 300만 원 미만 X 적으시라고. 아무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도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이지 300만 원 미 200만 원의 벌금형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고받고 과하셨죠? 밑에 선고유예 선고유예 X 적으시고 일단 적어보시라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처음 공부하시면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6월 정도 되시면 결격사유 문제는 다 풀어요. 자 보세요.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이 두 개 나왔고 벌금형이 나왔죠.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시다가 손님으로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도 있겠죠. 차고든지 말든지. 초과에 받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제재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자 보세요. 형법이란 법은 형사 재판을 받는다. 형법이란 법에 따라 재판받을 때
형법에 따라 재판한다면 징역형, 벌금형, 형벌을 주는 게 형사재판이에요. 그럼 형법이란 법이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금고형이 있어요. 제가 재판에서 선고하는 형이 9단계인데, 그 다음에 자격 상실형이 있고, 자격 정지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앞단계 있다고. 이게 가장 극형이죠. 내려갈수록 가벼운 죄가 이거야. 그러면 결격 사유 관계에 있는 형을 보니까 앞에 금고 이상의 실형 이렇게 나왔죠. 금고 이상의 실형은 금고형부터 여기까지가 금고 이상이에요. 그러면 벌금이라는 형도 있다. 판사가 벌금 500만 원 선고한다. 때릴 수 있다고. 이게 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의 종류예요. 벌금형도 있죠. 벌금형은 금고 미만이죠. 가벼운 죄, 무거운 죄.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형은 좀 있다가 세상을 이별할 사람이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금고 이상은 맞는데 이 사람 빼고 시험 관계에 있는 금고 이상은 뭐하고 뭘 말한다? 징역형하고 금고형을 말해요. 징역형, 금고형 선고받으면 사람이 구속돼요. 사람이 구속되는 것을 집행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신체를 구속하니까 신체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무겁다 가볍다. 야를 사회에 다시 풀어버리면 사회 미칠 악이 더 크니까 일정 기간 가두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벌금형은 사람이 신체가 구속되는 겁니까? 돈만 내면 되죠. 재산형이래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이렇게. 그래서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 나오면 뭐하고 뭘 말한다? 금고형하고 징역형을 말해요. 그러면 앞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이렇게 나왔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이렇게 나왔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죄가 무겁기 때문에 앞에 제한사항이 있던가요? 어떤 법 위반이라고? 없다. 그 말은 죄가 무거운 금고형, 징역형, 줄여서 금고 이상의 형 나올 때는 법 제한이 없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도 결격이고 다른 법 위반이어도 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는 모든 법이요. 그러니까 징역형, 금고형, 줄여서 금고 이상의 형 나면 어떤 법 위반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벌금면 죄가 금고 이상보다는 죄가 가볍죠. 여기는 어떤 법 위반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기는 어떤 법 위반일 때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결격 사유이면 적으셨던 것처럼 벌금 나왔는데 변호사법처럼 다른 법 위반이면 아무리 다른 법을 위반해도 벌금형이면 결격 사유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벌금 나오면 이 법 위반이고 금액도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지 200만 원의 벌금형이면 결격이다. 이 법이고 벌금 나왔지만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고를 받고 나왔죠.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선고받아야 결격이면 X 표시인 게 선고유예라고 X 해서 있죠.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이유가 벌금이 함정 체크할 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벌금 뜨면 앞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 다른 법 위반인가 확인하시고 다른 법 위반 벌금 나오면 금액 관계없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 법 위반이어도 300만 원 이상 나와야지 200만 원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 법이고 300만 원이고 벌금 왔는데 선고유예 나오면 선고받은 자가 아니니까 결격 사유 아니다. 그러면 이 법 위반이고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그래서 형벌 중에서 이걸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돼. 낯설죠 표현이 징역형, 금고 이런 게. 자,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유예요. 징역형을 받든지 벌금형 받는다고. 그러면 초과하여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에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학교 갔다 와야죠. 학교 가는 것은
집행이다. 집행. 벌금형은 사람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벌금만 내면 되지 학교 갈 일이 없죠. 집행이나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 금고 이상의 형 줄여서 나누어서 징역형 선고받고 금고형 선고받고 나오면 학교 가야 되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학교 가야 한대요. 국립대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청송 국립대학교 있고 안양 국립대학교 있죠. 학교 갔다 온다 할 때 교도소 간다가 말입니다. 교도소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집행입니다. 그러면 징역 6개월 선고받으면 선고받았죠. 오늘 선고받으면 오늘 학교 보냈죠. 집행을 한다고. 그럼 6개월 집행 교도소 갔으니까 집행이 종료되어서 만기 석방 받고 나와야 되죠. 집행이 면제받는다는 말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특별사면 들어보셨어요? 특사 하잖아요. 3.1절 특사, 8.15 특사 그게 특별사면이에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나오면 앞에 선고받은 형이 금고형, 징역형, 금고 이상 나오면 선고받았다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집행이 꼭 나와야 돼. 이게 이제 힌트예요. 그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 집행이란 말 나오면 앞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모든 법 위반이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다 그게 생략된 말이 집행이에요. 그럼 집행 나오면 우리가 찾을 게 집행이 종료되고도 몇 년? 3년이 경과돼야 되고 집행이 면제받고도 몇 년? 3년 경과해야 된다. 그럼 이 집행유예는 6개월 선고했죠. 6개월 선고하면 원칙은 학교 보내야죠. 집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면 6개월형에 대한 집행을 만약에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 이렇게 뜨면 6개월형은 선고되었죠. 6개월형에 대한 교도소 보낸 6개월형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봐주겠다. 그것이 집행유예예요.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6개월 실형은 선고되었지만 집행은 교도소는 바로 가서 행가세요. 2년 동안 교도소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상참여에 되면 그럼 유예받은 2년만 경과하면 집행을 유예받은 2년만 경과하면 앞에 선고받은 형을 없애주겠다고. 그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신단에는 집행이 꼭 나와야 돼. 집행이 나오면 모든 법 위반이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그게 생략된 말이 집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행 나오면 앞에는 뭐 확인할 것이 있나 없나요? 집행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집행이니까 문제 찾으실 때는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어떤 법 위반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떤 형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생략된 말이 집행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집행 나오면 뒤에 나올 지문이 3개예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 받았다 나오면 6개월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하면 몇 년 동안만? 유예 기간만 결격이야. 그래서 6개월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해서 2년 6개월 하면 안 되고 6개월은 선고는 되었지만 집행된 거 아니죠? 2년만 이렇게 찾아요. 요거 그대로 두시고 쉬었다가 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